안녕하세요.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소정입니다. 지난주 1, 2장에 이어서 오늘 이제 요약 및 연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과 2장을 굉장히 이제 방대한 내용을 빠르게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이제 요약 및 연습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이렇게 비디오를 녹화하게 됐습니다. 일단 1장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선 당연히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1장에서 이제 주로 배웠던 거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과학자, 공학자의 차이점이죠. 과학자, 공학자 언제든지 같이 협업을 하는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공계라고 부르죠.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다 함께 어,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해왔죠. 과학자는 결국에는 이제 뭘 하냐, 이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이제 그 자체에 대한 관찰, 그리고 연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론을 세우고, 어,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뭐 정의대로 가면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해 자연현상이나 사회 현상들을 연구한다라고 했고요. 결국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관찰하고 탐험하는 거죠. 공학은 이제 공학자는 뭡니까? 이제 과학에서 발견된 혹은 수학에서 이제 정의된 지식을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과학자에 비해서 보다 실용적인 학문을 하고 있는 게 공학자이죠. 공학자는 따라서 이제 사회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공학 경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학 경제에서도 어떻게 하면 경제 현상이 바뀔까? 어떤 기술이 앞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많이 사용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겠죠. 예, 결국 공학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과목을 배우고 있는 거죠. 왜?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이제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공학자들은. 결국 이제 물리적 환경에서 물질의 힘을 변화시켜서 경제적 환경에서의 효용, 즉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을 창조하는 것이 공학자이다. 공학자가 좋아서 이제 다 선택을 하셨을 텐데 물론 이제 반반인 분들 계시고요. 결과적으로 공학자의 장점은 과학자에 비해서 장점은 뭡니까? 바로 자신이 상상하던 것을 세상 속의 제품이나 기술의 형태로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그죠? 그래서 이제 공학자가 많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사회에서. 어, 결국은 뭐 앞으로도 4차 혁명도 결국 공학자들의 시대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물리적 자원 에너지를 욕구 충족을 위한 경제적 환경에서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생산 및 건설을 하는 역할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학자가 결국엔 그 두 가지 환경에서의 결국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요하죠. 예, 경제적 효율이냐 물리적 효율이냐. 효율이 뭡니까? 결국 경제적 효율이란 거는 산출된 가치를 결국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겁니다. 결국 얼마큼 돈을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죠? 경제적 효율 자체가 사실은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물리적 효율은 상대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죠. 뭐에 뭐 투입량 그리고 그거를 이제 투입량 산출량 대비 투입량 해서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원재료 사용량 대비 뭐죠? 제품 생산량, 그죠? 그렇게 해서 물리적 효율, 생산 효율 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공학과 과학, 뭐 결국에 공학자의 역할도 생각해 보면 공학 경제는 필수적인 과목이다. 왜? 공학도에게 경제의 측면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과목이니까요. 그죠? 결과적으로 왜 이런 공학 경제가 필요하냐? 우리는 이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고 아니면은 뭐 대학원을 가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어떤 위치로 가시던 간에 결국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사회에 살다 보면 해결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한된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어떤 대안이 최고가 되는지 비교해야 되죠. 비교하는 방법은 역시 정량적인 평가가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정성적인 평가도 겸사 같이 하면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얼만큼 가치를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 경제를 배우는 것이고요. 이제 나중에 다른 과목들을 또 배우면서 이제 경제적 측면 이외의 다른 측면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도 나중에 다른 과목들을 통해 배우시면 보다 또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학적 문제 해결 과정을 대해서 살펴봅시다. 결국 뭐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죠.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이 과정은 비슷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언급해드렸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떤 현상이 있으면 문제를 일단 정의를 해야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발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정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를 수정해야겠죠.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될까? 뭐 그러기 위해서 정보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해결 방안과 정보 수정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죠. 재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 문제가 만약에 명확히 정의가 안 돼 있으면 해결 방안 역시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해결 방안들이 나왔으면 그 방안들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결국 이들 간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다시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전 과정을. 그래서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고 그 도출한 결과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서 의사전달 과정이 가장 마지막을 차지합니다. 이제 사실은 뭐 어느 문제 새로운 문제에 매번 직면하실 텐데 이제 직장에 사회에 나가시면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 과정을 네 가지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이제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예. 공학 프로젝트의 경제적 분석을 위해서 모델을 사용한다고 말했죠. 모델을 왜 사용하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너무 위험성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내재될 수도 있고요. 실제 뭐 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금액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뭐 레스토랑을 뭐 1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망했더라라고 하고 대안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니면은 이미 지어봤더니 그뭐 다리를 졌어요. 뭐 그 채널 터널처럼 채널 터널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그걸 저러고 이게 아니었네 그냥 부시고 다시 접읍시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과 모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결국에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대신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의 유사성, 리얼리즘, 그리고 취급의 용이성, 트랙터빌리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어 있다. 즉, 리얼리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델 자체의 복잡성이 높아져서요. 결국에는 취급하기가 어려워지고 분석하기 어려워지고 뭐 취급의 용이성 너무 쉽게 가정을 많이 세워서 뭐 아주 단순한 x 플러스 y는 z다 z다 해서 이제 간단한 수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취급은 이용은 쉬우나 결국에는 현실하고는 유사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확도가 낮아진다. 결국에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이 중간 이 둘을 어떻게 조율해서 좋은 모델을 만드느냐가 결국에 관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충되는 유사성과 취급의 용이성은 상충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 둘을 잘 조율해서 결국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립하는 모형을 세워야 한다.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모형을 적절히 세워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의 모형의 종류로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하실 수가 또 여러 가지 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이제 모든 혜택, 모든 유틸리티라고 불렀죠. 혜택이 모두 금전적으로 계산 가능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모형이 있고, 경제적 가치로 가정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현금 가치로 나타날 수 없는 무형 가치까지 모두 고려하여 비용과 혜택을 분석하는 모형이 있다. 예, 첫 번째는 경제성 분석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과정은 결국 비용 편입 분석,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 그래서 만족도도 뭐 길거리 가다가 설문조사도 하셨을 거예요. 이용의 만족도도 조사하고 사용자의 편리성도 조사하고 환경 개선 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뭐 핸드폰만 사용하고 아니면 어떤 서비스만 요청해도 결국엔 설문조사도 하죠. 예, 그래서 비용 편입 분석에 많이 이용이 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모형의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모델 두 가지 모델을 볼 수 있죠. 디터미니스틱 모델과 프로바빌리스틱 혹은 스토캐스틱 모델 해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터미니스틱 뭡니까? 모든 비용이나 다른 요소들이 확정적으로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객 수요라고 하면은 고객의 수요가 이제 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오늘 고객이 10명, 내일도 고객이 10명, 뭐 그런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 없이 내일 모레도 10명 계속. 알았죠? 확률적 모형은 고객의 수요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요소들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10명이었지만 내일은 9명이 될 수도 있고, 모레는 한 1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단점은 당연히 있죠. 확률적 모형이 되면 뭡니까? 확률 모형, 나중에 뭐 스토캐스틱 모델들을 배우실 텐데 수학식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현실성은 높아지겠지만 취급의 용이성은 당연히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출이나 수입, 그런 이제 금전적 가치에 대해서도 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돈의 가치가 모두 이제 발생 시점에 상관없이 모두 같다고 보는 경우, 오늘의 1,000원과 내일의 1,000원은 모두 같다는 보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매년 이제 경제신문을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연초에 뭐 하나요?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 성장률을 예측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질이율도 계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걸친 이제 공학 프로젝트를 경우 이제 보면 4년 후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현가 이제 현재 투자 비용과 가치랑 4년 후에 벌어들인 수익 이런 걸 비교하려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이런 가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 1장의 마지막 내용이죠. 공학 프로젝트의 그래서 공통점은 무엇이냐? 목표 및 최종 결과물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공학 프로젝트는 일회성이고 고유성을 갖고 있다. 그죠? 건물 예로 들었어요. 한번 세우면 뭐그 자리에 이미 건물이 있는데 또 짓고 부시고 세울 수는 없죠. 그리고 한시적 활동이기 때문에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과 예산이 따로 주어지고 목표가 달성되거나 취소되면 조직도 해산돼. 그죠? 그래서 이제 건물 하나 짓고 나면, 그죠? 똑같은 건물을 짓기 위한 조직이 모일 필요가 없죠. 그 똑같은 자리에. 어쨌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네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므로 여러 조직이나 부서 또는 전문가들의 참여로 수행됨. 그래서 태스크 포스 팀이 보통 기업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이제 착출하는 거예요, 여러 명을. 왜냐면 서로 전문 지식이 다르고 전문 분야가 다르니까 여러 전문가 합의를 통해서 결국에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프로젝트도 완성하고. 다섯 번째입니다. 언제나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른다. 그쵸? 당연하죠. 왜? 앞날을 모르니까. 그리고 뭐 연구과제면 더 그렇죠. 어쨌든 성패 여부의 중요성 중요하죠. 성공을 못했어요. 오늘 투자를 뭐 100억 원 했는데 5년 후에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못 벌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아무 수익도 없었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다 대출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조직이 생존이 아예 그냥 없어질 수가 있어요. 조직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패 여부 중요해요. 오늘 성공이 내일 또 성공하고 내일 프로젝트도 다음에 하는 프로젝트 성공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결국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죠. 일곱 번째, 프로젝트는 목표 달성에 가는 과정이므로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므로 모든 프로젝트는 일정한 단계들 이루어진 수명 주기를 따름 라이프 사이클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한 번 생긴 프로젝트는 결국에 소멸을 하는 그 수명 주기를 따릅니다. 예, 고정비와 변동비 2장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예, 중요한 개념 고정비와 변동비입니다. 결국 토탈 코스트 X에 대한 토탈 코스트. 저 X는 활동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생산량, 뭐 Q를 쓰기도 하는데 생산량 10개를 생산하냐, 100개를 제품을 생산하냐. 그죠? 총 비용은 결국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이다라고 했어요. 픽스드 코스트, 베리어블 코스트. 그죠? 그리고 평균 비용은 결국 토탈 코스트를 활동 수준으로 나눈 값이다. 활동량이 증가하면 평균 비용은 감소 함수가 된다. 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나요? 결국 X로 총 비용을 나누면 고정비 부분이 그죠? 분할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총 비용이 내려간다라고 했죠.
그리고 중분 수익하고 한계 수익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활동 수준을 한 단위로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수익의 증가분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정한 값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계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결국엔 손익분기점을 설명해 드렸어요. 비용 수익, 총 수익과 총 비용, 토탈 레비뉴와 토탈 코스트 그래프를 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토탈 코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동비와 고정비의 합입니다. 예.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의 합이고요. 결국에 이 합은 총 비용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요?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커야지 수익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뭔가요? 적자입니다. 왜요? 수익보다 비용이 크죠. 이게 비용 곡선이고 이게 수익인데 그죠? 얘가 커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적자죠. 예.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이후로 이제 점점 이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은 뭐예요? 여기는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 총 매출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revenue. revenue 결국 revenue에서 코스트를 빼주면 profit이 나오죠. 수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간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이전 개념을 살펴봤고요. 물론 이제 다른 부분, 뒷부분도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한 내용에 대해서 개념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비용과 개념의 분류,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떤 공장에 생산되는 모제품의 현 생산 능력은 매달 1000개이고, 매달 1000개랍니다. 생산 능력이 매달 1000개예요. 고정비는 생산량에 상관없이 매달 4억 원. 오, 좀 되네요. 그리고 이제 개당 생산에 소요되는 변동비는 150만 원. 변동비, 고정비 다 주어졌죠. 그리고 개당 판매 가격 250만 원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손익분기점 되는 매달 생산량 구하시고요. 손익분기점에서 개당 평균 비용 계산해 주시고요. 그리고 증분비용과 증분이익은 얼마인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예, 이거를 오늘 뭐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한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충분히 시간을 드릴게요. 뭐 이번에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10분, 15분 드릴 테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풀으시면 돼요. 뭐 식을 모르시면 이전 슬라이드를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푸시고 나중에 이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 드릴 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답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그건 따로 공지를 할 테니까 연습장에 풀어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시죠.
예, 다 푸셨나요? 잘 풀고 있나요? 이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에는 TC는 TR과 같다. 이때 같을 때 X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여기 X. 결국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것도 이제 손익분기점에서의 증분 비용과 증분이익이 얼마일까에 대해서 답하시면 돼요. 예, 문제를 이제 한번 봅시다.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매달 1000개예요, 1000개. 그러면 X가 0개에서부터 크거나 같다, 1000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매달 4억 원이 든다.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비가요. 그럼 토탈 코스트를 먼저 구해봅시다. TCX는 4억 원. 단위를 만 원으로 할게요. 그리고 150만 원 X. 그죠? 변동비 곱하기 X. 그죠? 그 토탈 레비뉴를 구해볼게요. 개당 250만 원. 그죠? 이 두 개가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 이게 만약에 250하고 같다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렇게 가니까 결국에 4억 원을 이제 100으로 나눠주게 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4만을 10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400이 되죠. 맞나요? 400개. 결국에 보실 수 범위를 한 번에 잡은 매달 생산량은 400개가 되어야 한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0하고 1000 사이에 400개다. 여기서의 계단 평균 비용은 얼마일까요? 계단 평균 비용. 한번 구해보죠. 계단 평균 비용. ACX는 고정비. 결국에는 이제 이 비용을 X로 나누면 되죠. 이 비용을 X로 나누면 돼요. TC를 X로 나눈 값. 그럼 고정비를 나누죠. 고정비를 나누면 4억 원을 40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입니다. 단위를 만으로 쓸게요. 그리고 이제 변동비는 얼마였죠? 150만 원이었어요. 그죠? 결국 250만 원입니다.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었죠? 손익분기점입니다. 판매 가격과 계단 판매 가격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계단 평균 비용은 애시당초 250인 거죠. 그죠? 개수. 증분비용과 증분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손익분기점에서. 그 어떤 이익도 없고, 그죠? 그 어떤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도 없죠. 근데 이제 TC, 이거를 이제 레비뉴로 보고, 이 코스트를 보면, 같죠? 250씩 증가하는 거죠. 그죠? 비용도 250 증가하고, 그죠? 그리고 이익도 하나를 더 생산하면 250씩 증가를 하죠. 맞죠? 자, 이번에는 2장 연습 문제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상인이 물건을 개당 2만 원에 구입한 후 5천 원의 판매 비용을 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만약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한 소비자의 물건 가격을 흥정 끝에 3만 원에 하려고 한다고 하자. 이 소비자는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기꺼이 4만 원까지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거래에서 상호 혜택의 범위는 얼마이며 이것은 상호 간에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이거는 이제 방금 배웠기 때문에 그죠?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풀어보시죠.
예,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죠.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상호 혜택 범위를 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물건을 개당 2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죠? 어떤 상인이. 그리고 5천 원의 판매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인이 전체 들인 비용이 얼마입니까? 2만 5천 원이죠. 2.5만 원이라고 쓸게요. 그죠? 그리고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한 소비자 가격을 한 끝에 3만 원에 판매를 했어요. 3만 원 판매. 그러면 이 상인이 가져간 혜택이 얼마인가요? 5천 원이죠. 그죠? 5천 원. 소비자는 사실 4만 원까지도 지불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그죠? 그리고 3만 원에 팔았어요. 이거는 만 원. 그죠? 그럼 상호 혜택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소비자가 가져간 혜택, 그리고 판매자가 가져간 혜택. 그죠? 5천 원, 만 원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총합이죠. 결국에는 15,000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5분이란 시간은 이제 좀 쉬면서 시험시험 이제 문제를 이해하시라고 이제 충분히 시간을 드린 거고요. 예, 뭐 이렇게 해서 1.5만 원, 15,000원이라는 상호 혜택 범위를 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